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름이 걱정되는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백신 소외계층 40대 남자입니다. 진행과 홍보를 맡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백신 소외계층 아니시지 않나요? 장교 출신 분들은 좀 백신을 좀 더 예약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 맞아요. 더, 지금 네. 얀센 맞으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또 역차별 얘기도 있고 한데 좀 민방위로 혜택 받는 거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약 안 했거든요. 안 하긴 했는데. 저는 자녀 백신 딱 한 개에 걸려가지고 진짜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백신 예약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저는 잠깐 막간 홍보를 한번 하면은 저희 또 그린피스가 여러 행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접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6월 17일까지 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4층 카페거리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 다 와보셨죠? 네, 저는 지난 금요일에 가봤었는데 재밌어서 설치된 것들이 저는 되게 잘 봤습니다. 네, 저는 6월 17일 전까지는 꼭 가보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어요. 이게 막 모션을 인식해가지고 화면이 네. 바뀌는 것도 있고 제 캐릭터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시끄럽잖아요, 그 카페거리가. 네. 그래서 좀 밖에 설치된 것들의 음량이 좀 작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알겠습니다. 약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는 되게 몰입감이 좋더라고요. 또 남양주에서 사시는 이런 후원자님들이 직접 오셔서 보시고 그때 성황리에 지금 벌써 15,000명 정도 방문하셨거든요. 제가 좀 놀란 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탄소 중립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대중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심 많으시고 밖에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17일까지 진행되니까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아까 날씨 걱정하셨는데 저희 이 날씨에도 이제 더운데도 밖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시면서 플로깅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그린피스도 이제 어스앤런이라는 플로깅 행사를 런데이라는 앱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런데이 앱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참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러닝도 네.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일석이조의 활동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어느 언론사에서 기사를 써주셨는데 그린피스가 좀 대중적이지 않았는데 5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한다 라고 써주시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아셨더라면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좀 100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쵸. 100회 앞두어서 진짜? 뭐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100회 특집? 네, 100회 특집이 또 지피지기 초대석인데 그때 네. 또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모시고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저 나와야 90 돼요? 알겠습니다. 대단한 분 나오신 걸로 제가 기대하고 그건 또 너무 부담감 갖지 않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고 또 오랜만에 좀 댓글 많이 좀 달아주셨는데 네. 정성스럽게 길게 댓글 달아주신 게 있어서 김나연 선생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욱우님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3가지 내용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 및 의견이 있어 몇 가지 글 남깁니다. 1번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붕이 동서양으로만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남향에 비해 효율이 80% 정도이고 보조금은 못 받는다고 하네요. 보조금을 못 받아도 큰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환경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남향이 아니라서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계획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보조금이 꽤 나오거든요. 근데 상관없다고 하신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저렇게 여유 있게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설치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향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하지만 80% 효율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남향이 아니라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월 300kW 이상을 안 쓰면 이게
전기도 별로 안 쓰는데 이런 사람들 태양광 달아주는 거 보조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상한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원래 3kW까지는 나올 텐데 한번 알아보셔서 보조금이 되면 뭐 한 200 정도 나오나 그래요? 그래서 내년 초에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80%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방송을 들어보시면 80%밖에 안 나와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보조금이 이미 소진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집 지으시는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업체가 올해는 끝났고 내년엔 되고 이렇게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올해 못 받아요 이렇게 해버리고 그럼 안 나오나 보다 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올해가 끝난 거고 내년엔 나오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나중에 후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질문 또 주셨네요. 네, 2번은요. 개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노력, 뭐 예를 들면 자전거 출퇴근이나 용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채식 실천하기, 전기차 주문하기 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 정치권에서 시민들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조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린피스에서 이런 일을 모두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후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후원을 더 늘리신다고 했으면 해야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뉴딜 시민행동이라고 지금 국회의원들의 그런 기후 관련 입법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국회의원과 국회를 감시하기 위해 뽑은 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시민 이런 봉사자분들을 많이 모시고 싶은데 저희 네.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40여 분 정도 모셔서 지금 그린뉴딜 시민행동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 내용도 저희 소셜에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840명 정도 지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저희가 또 감동받기도 하고 그랬었죠. 저희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주시면 또 이런 활동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요. 전기차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전기차가 만능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발전해서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전기차 전환만큼 차를 적게 타는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출퇴근, 장보기 등을 할 때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진짜 정말 탄소 배출 제로시네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린피스가 그 전기차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차를 많이 타라, 차를 많이 사라 이렇게 장려하진 절대 않거든요. 그렇죠. 내연기관차를 탈 바에는 전기차를 타라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자체가 도로에서 적어지는 게 더 좋은 세상이겠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보면은 좀 항상 약간 딜레마가 있는데, 예, 당연히 전기차도 줄이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전기차 판매 비중이 한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를 타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또 호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너무 만능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되면 안 되지만, 현재로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 IEA 보고서 얘기에서 또 나오겠지만, 지금은 약간 이거를 좀 전기차의 확산을 좀 도울 필요가 있고, 노르웨이가 그렇게 하거든요. 전기차를 막 보급을 활성화한 다음에 주차장을 없애버렸어요, 시내에서. 왜냐면은 전기차까지 간 건 좋은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좀 주의할 필요는 있죠. 전기차가 무슨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건. 다만 한 가지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좀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은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전기차가. 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또 메리트가 있다. 그 점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 전기차 캠페인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모빌리티 비전이라고 해서 우리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그 슈퍼블록이라고 이제 구역을 묶어서 자동차 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이런 정책이나 또 파리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모든 파리시 길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대요. 그러면서 거치대도 10만 개 확대를 하고 자전거 도로도 400km를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현욱 선생님께서 이제 댓글을 이제 혼자서 한 3명분을 달아주시고 다른 분 안 달아주셨는데, 저희 이런 얘기 좋거든요. 좀 댓글 많이 너무 달아주시면 감사하죠. 저희가 좀 방송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우현욱 선생님께서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인 소식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지난 방송 때 예고했었죠. 야심찬 새 코너를 준비한다고. 맛보기인가요? 네, 어떻습니까? 이 새 코너. 새 코너를 준비하려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준비할까 하다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좀 또 중요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게 어떻게든 앞으로 제가 약간 그런 기업의 ESG에서 이 부분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을 먼저 세우고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좀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꼭 할게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저는 지금 LG화학을 한번 좀 ESG에서 이 관점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 하고 있고요. LG화학 예고 지금 가는 겁니다. 네네, 예고 갑니다. 네. 너무 떨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관련해서 혹시 다른 기업도 좀 봐달라 이런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줄을 세워서 제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쨌든 뭐 길게 말씀하셨는데 코너는 없다. 새 코너. 그렇죠. 네, 그럼 뭐 맛보기였다. 옛날 코너로 가는 겁니까? 그냥 본론 가면 좀 심심하니까 전기차 얘기 잠깐만 네. 하고 가시죠. 네. 좀 흥미있는 소식이 수입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1위를 했습니다. 5월에. 그래서 테슬라 모델 Y가 이제 역사적인 첫 전기차가 수입차 1위를 한 줄 알았는데 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작년 8월에 테슬라 모델 3가 1위 한 적이 있더라고요. 1248대가 팔려가지고. 그래서 처음은 아니고 요번이 두 번째인데 아무튼 보통 가장 많이 팔린다는 BMW 520, 벤츠 E클래스보다 테슬라 모델 Y가 3284대가 팔리면서 2위인 E클래스를 뭐 거의 한 3배까지는 좀 안 되고 2.5배? 예, 그 정도로 제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련 기사를 보니까 그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대비 한 12%가 줄었고 하이브리드가 한 127% 늘었고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전기차라고 자꾸 우기지만 사실은 좀 아닌 그런 차가 389%가 늘었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요거는 통계가 안 나왔는데 전기차가 합쳐서 휘발유차가 11,600대 정도 팔렸는데 전기차가 4,000대가 팔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전기차가 이제 비중이 꽤 존재감이 한 있을 30% 정도로까지 되는 그까지 늘어났다. 디젤은 집계가 안 돼 있는데 디젤도 조금 있긴 있을 텐데 요즘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죠. 저희 처제가 샀어요. 테슬라 모델 Y. 제가 실제 봤는데 이거 진짜 테슬라 홍보가 아닙니다. 진짜. 끝까지 들어보면 홍보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수 있는데 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크고 수납이 많이 되는 프론트 플러스 트렁크. 네네. 전기차는 앞에 엔진이 없으니까 딱 자랑을 해서 딱 열어주는 순간 이 단차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단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수리하러 들어가니까 6시간 동안 이제 그 단차를 맞춰주고 막 그러긴 하는데 보면서 와 진짜 멋있긴 한데 조립이 약간 아쉽다. 안 그래도 좀 조립에 대한 뭔가 이슈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렉서스나 이런 완성차 중에서 좀 품질 관리를 좀 잘하는 데가 전기차를 좀 따라오면 테슬라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물론 테슬라도 그동안 계속 품질 개선 하겠죠. 품질 개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차마 얘기는 못하고 와 진짜 좋다 최고다라고 박수치고 그리고 전기차를 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했지만 그 단차가 계속 눈에서 지금 떠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근데 되게 금방 나왔어요 차가. 엄청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또 이제 공급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거의 한 10,000대 실어 왔대요. 근데 참고로 제 지인도 모델 3를 받아서 잘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연락해보니까 그 서비스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테슬라는 뭐 매력은 매력대로 있지만 동시에 약간 그런 문제들은 있고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 보자면 이제 지금 이제 코나하고 뭐 니로는 거의 판매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이오닉이 나왔잖아요. 저 동네에서 한번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저 길거리에서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유튜브로만 열심히. 진짜 보기 힘들어. 진짜 모델 Y는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아이오닉 진짜 못 봤어요. 저 동네에서 한 대 있더라고요. 하얀 거. 근데 와이프가 저 보자마자 멋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 차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여기저기서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승차감은 훨씬 좋대요. 아이오닉. 그런데 뭐 이것도 생산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5월 달에는 그래도 다나와 그 사이트 가보니까 1,900대 정도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수입차가 많이 들어와서 또 너무 막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또 조금 불편한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아이오닉은 차 괜찮은 것 같으니 많이 좀 만들어져가지고 빨리 보급되면 좋겠고요. EV6 같은 경우는 이제 7월달 이후에 출고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년에 출고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이 기사 볼 때마다 다 달라져가지고 제가 찾은 기사 하나는 그거 잘못 봤나? 7월 이후 출고라고 돼 있거든요. 7월 이후니까 7월일 수도 있고 8월, 9월, 10월 내년일 수도 있어요. 7월 이후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좀 괜찮은 전기차가 나오면서 좀 대중화가 더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 Y는 뭐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제가 실제 보니까 차가 생각보다 크고 물론 클수록 좀 에너지율은 떨어지겠지만 안에도 넓고 타이어 같은 게 좀 크니까 또 디자인도 되게 있어 보이고 다만 단차가 눈에서 멀리 보이더라. 근데 또 그걸 또 단차를 또 AS가 맞춰준대요. 근데 이제 렉서스 같은 그런 품질로 유명하잖아요, 일본 차가. 그런 거 분들은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더라. 네. 네. 그나저나 윤탁쌤이 계속 단차 얘기하시고 품질 얘기하셨는데 그 폭스바겐이 얼마 전에 고우트 제로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에미션 제로로 가자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렇죠. 네, 예. 고투 제로. 네. 근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폭스바겐이 한때 이제 판매량이 제로가 된 적 있잖아요. 판매 금지돼가지고. 슬픈 네, 이야기를.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아닌 것 제로 같고, 두고. 예, 곧 제로를 했는데 거기 제가 연사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약간 폭스바겐 행사가 아닌 거라고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폭스바겐이 굉장히 관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이용한 거 아니야? 가지 말까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컨트롤하지 않겠다. 와서 할 얘기 다 해라. 그러면은 진짜요? 네, 진짜로. 일단 저는 그러면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얘기 하겠다고 했더니 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어색한 기분으로 가서 이걸 했는데 저희가 환경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부 기자분들하고만 좀 교류를 하고 산업부나 이런 경제 쪽 기자분하고는 좀 교류가 좀 약해요. 그래서 한 50명 모여 있다고 해서 가가지고 한번 전문 지식을 뽐내고 명함도 좀 받고 나중에 연락 온 사람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했는데 좀 이게 기업의 약간 그런 홍보나 이런 내용을 100% 믿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폭스바겐 사장님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를 차지한다라고 쿨하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재작년에 그린피스에서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너네들이 지금까지 깔아놓은 차들하고 다 합치면 차 몇 대 팔아요. 이게 아니다. 니들이 전 세계 뭐 2% 막 1%씩 막 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거 뭐 인정하고 자기들은 제로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자분들이 약간 당황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니 자동차 회사가 저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게 맞나? 뭐 약간 그런. 요즘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스웨덴 볼보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광고하잖아요. 그쵸. 2030년까지 전기차로 다 가겠다고 이제 했고. 네. 그래서 저는 발표 내용에서 아까 전기차가 왜 나름대로 그 강점이 있는지 에너지 효율도 그렇고 실제로 코나 같은 경우 휘발유차 대비 전기차가 에너지 효율이 4배가 좋거든요. 그 다음에 댓글에서 나왔던 석탄발전소가 80%가 되는 와이오밍 같은 경우도 테슬라 모델 Y 기준으로 미국 환경청 자료를 보면 일반 가솔린 차보다는 온실가스가 한 2배 반 정도 적어요. 40%, 30% 수준이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다.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처럼 그런 재생에너지가 높은 경우 34%인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일반 가솔린차 대비 한 5분의 1까지 떨어지니까 그런 거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워서 넥소 같은 수소차 같은 경우 에너지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질문이 그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놀라셨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렇게까지 떨어진지 모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나와서 제가 아니 이게 좀 에너지 효율이 낮다. 전기차 대비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수소차가. 그거 발표도 한 내용 관련해서 어떤 분이 컬럼도 좀 쓰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교류가 아니었나. 근데 좀 웃겼던 거는 행사 전날에 독일에서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폭스바겐이 이제 해외 수출하려고 세워놨던 내연기관차 가가지고 열쇠를 다 뽑아가지고 900대인가? 뽑아가지고 900대를 어떻게 뽑았지? 한 100명 가면은 뭐 9대씩만 뽑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열쇠 뽑아가지고 도망가고 자전거 타고 갔었대요. 근데 활동의 의의를 위해서. 근데 저는 폭스바겐 행사에서 발표하러 가고 굉장히 좀 묘한 기분이었는데 어쨌거나 뭐 폭스바겐이 지금 전환기에 있는데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좀 좋은 자극이 되면 좋겠고 요번에 그 행사에서 ID3는 세단이고 이제 ID4는 SUV인데 그거 전시했었어요. 아직 출시 뭐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자동차 기자분들이 품질 역시 이렇게 돼줘야 정말 차답다 뭐 이렇게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품질에 신경 쓰시는 분들을 위한 전기차도 이제 곧 나오고 있다.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뭐 단차 이런 거 뭐 괜찮아. 테슬라 뭐 매력 있잖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뭐 글로 가면 되고 난 도저히 이거 못 봐주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ID3든 뭐 4든 아이오닉이든
EV6든 가면 되니까. 내연기관차에서도 테슬라 말고 유명한 브랜드 몇 개 있잖아요. 품질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브랜드 몇 개 있거든요. 멋은 있는데 품질은 그거 사실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개인 선택이니까 그런 거. 폭스바겐이 아직도 전 세계 판매 1위인가요? 도요타랑 어떻게 되나요 지금? 거의 차이 안 나는데 10만 대, 20만 대 차이 정도 나는데 작년에도 1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 1등 자동차 회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요즘 유럽에서는 뭐 이렇게 폭스바겐도 이제 차를 출시하지만 뭐 여기저기 출시를 많이 해가지고 뭐 테슬라보다 더 판다고.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어떤 판매량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장도 개조하고.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셨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메인 소식이죠. 저는 딱 보기만 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많이 준비를 했죠. 저희가 쉽고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IEA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해가지고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IEA가 무엇이냐? 사실 저희 팟캐에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 네. 별로 이렇게 좀 유명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나무위키에도 없고. 진짜? 나무위키 없으면. 네, 나무위키 없으면은 이거 그냥 안 안 유명한 쳐주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유다현 님이라고 이제 외교부 산하 IEA 인턴 하신 분이 블로그에 쓴 걸 봤는데 국제 에너지 기구 그거 봐, 이거 안 유명하잖아. 입에 안 붙어.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OECD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74년 석유 파동 때 생겼고, 어쨌든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제 인턴 하신 분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IEA가 하는 일이 보고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준비한 보고서 제목은 넷제로 바이 2050이라고 해서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라는 내용의 보고서인데요. 그 또 소제목이 A Roadmap for a Global Energy Sector라고 해가지고 그 전 세계 에너지 부문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대로 하면 되나요, 그냥 이제? 넷제로. 그쵸. 그 에너지를 이제 뭐 생산하고 운반하고 소비하고 뭐 이런 방법에 대한 좀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이를 위해서 이제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저희 또 팟캐스트 좀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방송 이거를 딱 들으시는 분이 넷제로가 뭐야 하고 나가실 수가 있는데, 네. 넷제로가 뭐 탄소 중립, 기후 중립 뭐 차이가 뭡니까 이게? 넷제로나 탄소 중립이나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넷제로는 영어고 탄소 중립은 한국말.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극도로 줄이는데 절대로 못 줄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던 아니면 정말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CO2를 흡수해서 어디가 쑤셔 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하던, 제로 에미션은 솔직히 안 되고 약간 남은 부분을 상세 처리해가지고 이제 하면 제로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뭐 그 관련해서 좀 시비는 있어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요만큼 줄인 다음에 나머지 못 줄여 그냥 나무 심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극도로 줄이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다르게 처리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탄소 배출한 거를 상쇄시켜가지고 만드는 상태. 근데 이게 그 무알콜 맥주의 성분이 0%냐 0.00%냐 이것처럼 약간 이제 차이는 있군요. 넷제로가 0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시비가 있는 거군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줄이는 건 아니고 극도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한다. 그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국제 에너지 기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석유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 석유 파동으로 생긴 대고. 네. 뭐 요 보고서에 좀 괜찮은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가 보면은 원래 국제에너지기구는 그린피스랑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린피스랑 사이가 좋은 데가 있습니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 오랜만에.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 네. 좀 사이 좋아졌고요. 네. 석탄, 석유를 뭐 앞으로 이거 써야지 별 수 있냐 이런 식의 보고서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전망은 뭐 1년에 한 20기가와트 뭐 이 정도 설치되면 대박, 뭐 그것도 어려울걸 뭐 이런 식의 보고서를 한 15년, 20년을 내놓다가 최근에는 좀 뭔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뭐 궁지에 몰렸는지 요번에 이제 원래 안 하던 짓이죠, 이런 거는. 넷제로 리카면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내놔가지고 약간 놀림감도 좀 되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기후변화 뭐 자문위원회 가서 뭐 태양광 풍력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교수님들이나 에너지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거 IEA 자료 봤냐? 이 국제 에너지기보다 국제. 이거 봐라. 석탄하고 석유 앞으로 많이 쓴다고 나오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훈계하려 드셨던 그런 기억이 많아요. 아주 그래가지고 억울했는데. IEA가 뭐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 아니면은 자기들 보고서가 좀 인용이 덜 되기 시작했나? 좀 궁금하네요. 이게 한 가지는 태양광 풍력에 대한 전망은 정말 너무 틀려서 조롱거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한 20기가와트 설치될 거야 이랬는데 지금 뭐 100기가와트 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센가 싶긴 하지만은 석탄 석유 써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약간 뭔가 폐륜적인 느낌? 그러니까 사회가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인데 어머니 지구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심지어는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이 55% 줄인다고 했다가 온실가스를 헌법 소원에서 졌잖아요. 네. 미래 세대 너무 부담이다. 그 정도밖에 안 줄이면 55%밖에 안 줄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쉘이라는 석유 회사가 소송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45% 줄여라. 그렇죠.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석유 파는 거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정치적 지형 변화와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정서적 변화? 그런 거에 이제 태세 전환하는 거죠. 오히려 옛날부터 좀 화석연료 사용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맨날 그런 입장을 식이었어요. 고수해온 곳이다 보니까 이번 보고서가 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 변화. 그렇죠. 태세 전환. 네. 확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좀 더 나가자면은 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도 조금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그냥 석탄, 석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다. 뭐, 지금이라도 입 바른 소리라도 좀 하자. 약간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뒤늦은 반성문 같은 보고서인데, 뭐, 나연쌤 뭐, 항상 보고서는 서머리만 보는 것이 국룰 아니겠습니까? 서머리에 좀 내용이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네. 이게 정부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모든 정부가 에너지, 그리고 기후 정책을 굉장히 큰 폭으로 강화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실행까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약속한 국가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이 탄소 중립을 약속한 국가들이 현재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를 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가 대부분의 공약이 이제 단기 정책이나 대책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공약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2050년에 이산화탄소 약 220억 톤이 여전히 배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0톤이어야 되는데 네. 220억 톤. 네. 그래서 이 220억 톤이 배출되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 세기 말까지 1.5도 이하로 이 지구 기온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세기 말까지 2.1도가 올라가는 거래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는데 최근에는 또 경제가 회복되면서 강하게 이게 반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지연은 목표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대본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이거 대본 네. 지우고 오늘 방송 오늘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약대로 해도 220억 톤이 나오면 이거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건데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기 대책, 중기 대책,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이반자들을 위한 요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이제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부문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 뭐 배출할 수밖에 없는 분야는 지석쌤 말씀대로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런 필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또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기술적인 실행 가능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환경 생각하면 뭐 경제는 생각 못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경로를 제시했다는 데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나오잖아요. 니네들이 한다고 했지만 다 해봤자 220억 톤 나와. 이렇게 분석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 니들 하는 거 부족해. 우리 말을 들어. 라고 이제 네. 까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나름대로 제시를 했어요. 로드맵이니까 로드맵은 약간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데 네. 뭐 꽤 요목조목 짚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해외에서는 막 우와 여기 나온 내용 봐 장난 아니야. 막 파이낸셜 타임즈, 막 이코노미스트 와 뭐 석유는 이제 더 이상 파면 안 돼. 막 우리나라는 너무 조용해. 조용히 넘어갔어.
교수님들한테 연락 좀 하시지 왜 그 교수님 한 번씩 보내드리지. 그러게. 근데 내가 연락처를 안 받아놔가지고. 근데 하나 재밌는 건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쉽게 가보려고 유튜브에 있는 실제 실시간 발표한 동영상 찾아봤는데 그 IEA가 구독자 12,000명, 그다음에 조회수 이게 11,000명인데 저희랑 비슷하네요. 좋은 직장이야. 근데 하나는 한글 자막이 달리더라고요. 네. 번역이 약간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보고서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하나하나? 어떤 내용이길래 IAEA가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양질의 보고서인지. 일단은 첫 번째로 2030년까지는 지금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이제 짚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OECD 산하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데 전망할 때 경제는 성장할 거다. 한 40% 커질 건데 에너지는 한 7% 정도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시나리오 하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광 풍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매년 보급해야 한다 입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에 태양광이 약 120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4기가인가 5기가와트 정도. 우리나라도 웬만큼 꽤 됐죠. 근데 이거를 2030년에는 연간 630기가와트 정도는 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뭐 매일 엄청나게 큰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씩 만드는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크다는 건 좀 어마어마한 크기. 원자력 발전소가 뭐 한 1.2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한 기에 그런 거에 준하는 훨씬 더 넓은 태양광을 매일 설치를 매일 한 2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풍력 같은 경우는 연간 390기가와트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작년이 한 110기가와트인가 그래요. 작년이 이제 굉장히 기록적인 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 수준의 규모가 아니라 정말 약간 좀 상상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디 가도 태양광 패널이 안 보이는 곳이 없는 없을 그 정도는 아마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2030년까지는 전 세계 판매의 한 60%는 전기차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뭐 현재로서는 수력과 원자력이 뭐 저탄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그렇고 앞으로에는 태양광 풍력 역할이 훨씬 크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IEA의 한 과거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완전 180도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태양광 풍력 이걸로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고 이것도 자주 나온 얘기인데 이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여야 된다. 연간 지금까지 개선했던 것보다 3배 정도 더 효율을 높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태양광 풍력 아직도 개발해야 되고 뭐 아직 연구 단계고 효율 너무 낮고 뭐 이런 식의 좀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분도 있지만 이게 물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또 이게. 그래서 둘 다 필요하지만 태양광 풍력을 많이 늘리는 거가 제일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거의 30년 넘은 기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아주 옛날로 따지면 더 하지만은 그렇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시다니. 많아요 우리나라에. 저 아침에도 어떤 분이 뭐 태양광은 건물에만 높여야지 큰 발전소 만들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뭐 하는 분들 좀 있는데 전혀 그거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 풍력은 이미 다 풍차 돌려갖고 다 밥 해먹고 다 떡도 해먹고 다 해먹었는데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답답하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풍력이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설치가 안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 가짜 뉴스를 누가 득을 볼까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태양광 풍력 많이 깔고 전기차를 2020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판매량을 18배 늘려야 된다.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혀 토달 게 없는 게 실제로 지금 개발 안 된 기술이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더 키우고 빨리빨리 설치하는 식으로 규모를 늘리는 거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는 IEA 보고서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거 그린피스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참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새로운 내용이 있을 걸 기대하고 또 어떤 내용이 또 당연히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개발 중인 기술을 더 빨리 뭐 개선하고 완성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시비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있는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또 반론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IEA는 개발하고 있는 기술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라.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 철강소 같은 경우는
경우는 지금 수소 환원 공정 이런 거 써야 되는데 현재 있는 수소 생산 기술 이런 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투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이제 대형 트럭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아직 뭐 수소로 가 있는 얘기도 있고 조금 아직은 약간 명확하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배터리를 더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수전해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풍력에서 나온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거나 그리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 나온 경우에 그거를 포집해가지고 저장하는 거를 이제 10년 안에는 실제로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2030년부터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린피스 공식 입장은 그런 탄소 포집 저장은 너무 비싸고 절대 상용화가 안 될 거다라는 그런 게 저희 공식 입장이고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번 시도가 있었지만 잘 안 됐었어요. 계속 연구 단계에 있죠. 조금 했다가 이제 별로여가지고 그만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거가 뭐가 있냐면 CO2를 잡아낸 다음에 그걸 유전에다가 집어넣어요. 거기서 석유를 더 나오게 하려고. 예, 그래야 경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뭐 아무도 돈을 안 주잖아요. 집어넣는데 돈만 들어가고 에너지만 들어가지. 그래서 그러면 경제성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유전에다 집어넣자. 그럼 석유가 나오잖아. 뭐 이런 이게 과연 그래서 이제 그나마 된다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또 저기 석유나 이런 거는 또 사용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다 치고 그래서 아무튼 10년 안에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 돼서 정말 잘 된다면은 뭐 땡큐. 근데 사실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방법이었던 태양광 풍력을 더 늘려가지고 대응하고 뭐 아니면 좀 아껴 쓰던지 뭐 그런 거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좀 중무장대한 쪽에 뭔가 대형 배를 움직인다거나 이런 데는 좀 더 개선된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쪽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 이게 그 로드맵에서 나온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런 거 교수님도 좋아하시죠? 연구비를 팍팍 받을 수 있는. 아니, 되면 좋아요, 되면. 네, 근데 안 되는 거에 좀 자꾸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데. OECD가 그런 거 좋아해요. 기술 이전이 나라별로 막 잘 돼야 된다. 막 이런 그런 거 OECD에서 많이 하는 일이어가지고. 맞아요. 기술은 개발됐는데 막 나라별로 막 이게 이전이 잘 안 된다. 네. 산하기관이니까. 딱 윤탁쌤 말씀이 있는 게 안 그래도 보고서에서 계속 선진국은 먼저 넷제로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진국이랑 개도국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OECD가 원래 그런 것도 많이 하니까. 이제 두 번째 거 조금 신선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넷제로 전환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을 굳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위해서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개선해가지고 뭐 생활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거를 좀 자꾸 좀 알리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개도국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할 때 결국은 별로 남지도 않은 나무 같은 걸 막 잘라다가 와서 태우면서 실내 또 대기 오염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질환 좋은 그 수수로 실내 밀폐된 데서 요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질병을 얻으시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사실 이거 저희 와이프도 약간 반대해서 제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전기는 물론 태양광 풍력에서 와야겠죠. 저도 좀 빨리 바꿔야 되는데 뭐 약간 저항에 부딪혀서 그거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해야죠. 근데 또 써보면 괜찮아요. 가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신선했어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이걸 진행하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그 선진국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동차 대신 뭐 도보를 한다거나 뭐 자전거 탄다거나 이게 한 4%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4%가 거의 맥시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일자리 얘기하자면 하여튼 뭐 1,400만 개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고 2030년까지 예, 있습니다. 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사실 첫 번째랑 조금 중복인데 앞으로의 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메인이 된다. 그게 되지 않고선 사실은 이게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또 이렇게 강조를 했나 봐요. 그러느라 윗사람이 7개로 꼽으라고 한 것 같아. 6이 좀 불길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번째.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얘기고 요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2050년까지 봤을 때 인구도 늘어나고 뭐 경제도 더 커질 건데 아무튼 그런 경제에서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누적 설치량 기준으로 지금보다 20배가 설치돼야 되고 풍력은 11배가 설치돼야 된다. 그래서 화석연료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은 거의 정말 도저히 뭐 대안이 없는 곳에서 뭐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을 예를 들긴 하는데 플라스틱도 많이 줄여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CCS, CCUS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쓰여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약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3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난방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사실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왜냐면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서 또 열을 만드는 식이니까. 근데 앞으로는 사실 히트펌프라는 에어컨 비슷한 원리인데 열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그걸 돌려서 난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생각한 거와 다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온돌이지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온돌을 저걸로 안 되나요? 온돌은 안 돼요. 온돌은 안 되겠는데. 그다음에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 2030년에 선진국은 폐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2040년까지 혹시라도 돌리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탄소 포집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 석탄 발전소를 짓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있는 것도 닫아야 네, OECD 국가는 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예전에 유엔에서도 또 나왔던 얘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로 짓고 있다는. 참. 그래서 허가는 안 해주고 있고요. 추가로 그죠? 추가 허가해주진 근데 않는데. 또 신규 건설은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만들고 문제죠. 있죠. 결론적으로는 2050년에 전기 발전의 90%는 재생에너지에서 와야 되는데 이 중에 70%가 풍력하고 태양광이 된다. 아마 IEA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한 10% 정도 남아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면은 그렇게 크게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지금이 한 거의 15% 20% 되지 않나요? 15%?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한 20% 정도? 수력도 있고. 네. 아까 아이러니한 건 요즘 수력이 가뭄이 들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지역도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제가 타임라인을 그래가지고 이제 IEA 보고서에 넣어줬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이 IEA 넷제로 보고서 보시면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연도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좋은 것 같고 이거 한번 나중에 소개도 괜찮겠다. 네,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럴 것 같아요. 업무상 얘기를 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IEA 보고서가 어떤 또 신선한 소식을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5번째가 이제 새로운 화석연료 공급에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올해를 기준으로 이미 추진하기로 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개발을 위해서 승인된 새로운 유전이나 가스전에 대한 사업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탄광 개발이나 확대 역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확실한 확고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화석연료 수요의 급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이미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은 발을 들일 곳이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또 2050년에는 이제 석탄 수요가 90%까지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1%를 차지할 것이고 이제 가스 수요는 55%가 줄 거다. 그리고 석유 수요는 75%가 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IEA 보고서에서 가장 재밌는 내용으로 봤던 소식, 다음 소식 누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6번째는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건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 그리고 기업에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미치겠죠.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들한테는 이제 구조개혁 그리고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하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 석유랑 가스 산업의 전문 기술이 온실가스가 감축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부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문의 배출을 다루기 위한 이제 수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CUS, 해상풍력 이런 기술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물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 분야로 급부상할 거라는 건데 전기차 배터리 얘기했듯이 구리나 코발트, 망간 이런 히토류 금속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거의 7배 정도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ESS 같은 그 저장 장치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지선쌤? 그러니까 전기차나 태양광 풍력 전기를 저장했다가 풀어주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마무시한 양의 이런 관련 금속이 필요해지는 거죠. 네. 이런 히토류 금속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좀 가격 변동성이나 전환 비용이나 이런 새로운 에너지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서 전기가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까 난방도 이제 전기로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2050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에너지와 이제 에너지 수요 패턴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전기 시스템의 유연성이 4배까지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 디지털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공격이나 기타 위협에 대한 전기 시스템의 복원력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네. 좀 나름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앞에는 다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제가 항상 보던 얘기여가지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 지정학적인 긴장이나 이런 게 석유 매장과 좀 관련이 많잖아요. 맞아요. 중동을 이제 왜 중요한지 미국한테. 근데 이제는 히토류가 어디 붙어 있느냐. 그렇죠. 그게 훨씬 중요해졌죠, 이제. 그쵸. 그리고 이제 중동은 이제 약간 관심을 좀 많이 끌고 가고. 한 가지 재밌는 건 중동이 지금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막이 있고 거기는 햇빛이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네. 태양광을 엄청 깐 다음에 그 수소를 그린 수소를 대박 네. 만들어가지고 그럴 전 세계에 수 실어 나르겠다라는 그런 또 역할을 좀 찾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할지 아니면 말만 이러다 말지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히토류가 좀 많이 묻혀 있는 나라가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앞으로 더 그렇죠. 원래 그렇지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전기 위주로 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냥 나무 장작 패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막 옛날에 스톡스넷 이런 걸로 보면은 이란 발전소를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내려버리고 그런 게 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사이버 공격. 그럴 수 있죠. 전력망에 워낙 많은 걸 담당하게 되면은 그거를 좀 건드려 주면은 이제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석유망, 뭐 전력망, 가스망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전력망이 거의 모든 걸 하게 되면 그쪽으로 공격이 집중되거나 그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 해킹 이런 거 막고 이런 사람들이 역할이 또 늘어날 수도 있죠. 전력망에 백신 프로그램 깔고 막 그래요. 뭐 그런 앞으로 그런 정말 이 보고서의 꽃이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거의 저는 그린피스 보고서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국제협력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모든 각국 정부가 서로 협력을 하고 또 기업, 투자자,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채택한 그 폭넓은 넷제로 정책이 이제 소비자의 구매와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에너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에 투자하는 방법, 또 그런 장비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집을 냉난방하는 방법,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 여행하는 방법 이런 얘기까지 포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변화의 근거가 정부가 내린 정책 결정에서 비롯될 것이고 에너지부, 환경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건 금융, 노동, 세제, 운송, 산업 모든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이 국제기구 보고서 방식이 마지막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하죠. 나라별로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협력이 잘 안 되거든요. IEA가 태세전환하는 보고서 봤는데 이 보고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면피라는 느낌 좀 들고요. 진작에 좀 이런 얘기 할 과거를- 것이지. 이제 와가지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늦췄다가는 자기들이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한 것 같은데 대부분 동의가 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태양광 풍력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사랑해줘야 된다.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태양광 풍력이 뭐 그렇게 큰 사고 친 적은 없어요 지금. 사실 맞아요. 원전에 없어요, 별로. 비교하면 효자. 그러니까. 효자 그쵸, 현녀예요. 효자죠.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는 경제는 커지고 사람은 늘어나고 약간 이런 가정하에 이걸 얘기한 거라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기술도 되지 않겠냐 약간 그런 게 깔려 있는데 안 되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뭐 초치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대비를 그렇죠. 해야죠. 그럴 때는 사실 소비를 줄이는 거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늘려주면서 여차하면 이제 우리가 약간 뭔가 이것저것 좀 포기하고 좀 다른 즐거움을 찾는다거나 뭐 꼭 멀리 가야 되고 이런 것 조금 포기하고 이럴 텐데 이게 지금 이제부터는 진짜 1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올해부터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아이의 보고서를 보면 신규 네. 가스전, 석유, 유전 개발 금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올해 이제 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올해 못하면 벌써부터 이제 삑사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꼭 해야 될 일이 딱 명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좀 되게 우리가 다 노력을 좀 하지 않으면 한 2, 3년만 삐끗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방법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는 이대로 좀 가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김나연 선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우현웅님의 그 댓글이 좀 더 생각이 나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전기차 구매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자전거는 공유 자전거를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크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차 이런 커다란 부분일 거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색을 해나가야 하고, 또 정부의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변화도 굉장히 금방 빠르게 오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적인 그게 좀 조마조마해요. 말씀으로.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아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 공약대로 해도 몇백억 톤이 나온다. 네. 지금 그러면 이 공약도, 이미 2.1도가 올라간다. 공약도 막 싫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저는 아까 마지막 결론, 잘 협업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부처 간 협력하고 나라별 협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같이 손잡고 기후변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넷째로 가면 넷째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막 요즘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출산도 안 하신다는 분들 많은데 그쵸. 인류의 미래잖아요, 이게. 정말 그런 네. 생각 많이 들어요. 네. 부처 간이 이런 걸로 또 협업도 많이 하고, 아까 그 부분도 기억에 남거든요. 정치인들이 자꾸 4년, 5년 임기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정책도 바뀌고 하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은데 이런 거는 좀 대국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사실은 넷째로 그러면은 원래 국가 차원의 계획이면 거기에 이제 그런 육식 줄이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다 보니까 에너지가 한 80% 정도 되는데 그것만 다룬 거고, 그런 채식이라든지 뭐 육식 줄이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나름대로의 분명히 중요한데, 또 요 보고서에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 안 다룬 이유는 보고서는 에너지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녹음 끝까지 함께 해주신 김나연 선생님, 김지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